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로라는 불안한지 연신 손을 주무르고 있는데요. 그때 그녀의 남편이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탑승할 비행기의 게이트가 열리고 그들은 탑승을 하는데요. 도착지는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로라 오입니다. 저는 재미교포 2세로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어는 부모님 덕분에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의 삶이 더 익숙했어요. 현재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제 남편 에릭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샌디에이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퇴근 후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주말이면 친구들과 캠핑을 가곤 했죠. 특별한 고민 없이 이대로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프리랜서 작가라는 직업상 하루 종일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손이 저릴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왼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잡아도 자꾸 놓쳐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컵을 떨어뜨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어색해졌고 요리를 할 때도 칼을 제대로 잡기 어려워졌어요. 에릭이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로라, 요즘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까지는 병원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닐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에릭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고 나니 이제는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신경학적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를 받고 며칠 후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게다가 의사는 수술을 해도 완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치료비였어요.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실감이 났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술만 해도 수만 달러가 필요했고 이후 재활 치료까지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에릭도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로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한인 커뮤니티를 뒤지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는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병원이 있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다가 한국으로 가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이고 의사들도 환자에게 세세하게 설명해줘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지금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나을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일까? 그런데 게시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한인들의 후기가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치료를 포기하려다 한국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 만족스러웠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며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남편 에릭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지 고민했지만 에릭은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의료비도 부담되고 수술이 성공할지도 확신할 수 없잖아.
우리가 직접 가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에 있는 병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아버지께서 곧바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해 주셨어요. 특히 서울에 사는 큰이모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셨고 신경치료로 유명한 대형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로라야, 한국 병원들 정말 좋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료도 빠르게 진행될 거야. 걱정 말고 한번 와봐. 이모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해당 병원의 해외 환자 지원 센터에 연락을 해봤어요. 다행히 영어 상담이 가능했고 이메일을 통해 제 증상과 미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내니 곧바로 답변이 왔어요. 로라 씨, 한국으로 오시면 정밀 검사 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경재활 치료도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일 거예요.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죠. 에릭, 우리 한국에 가보자. 에릭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보자. 우리는 곧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서울의 친척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절차부터 깨끗한 공항 내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에릭도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죠. 로라, 한국 진짜 대단한데? 공항부터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신경과 전문 병원이었는데 건물 외관부터 웅장했고 로비에 들어서니 호텔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영어로도 능숙하게 소통이 가능했어요. 곧 담당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에릭과 저는 완전히 놀라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제 증상을 세심하게 체크한 후 MRI와 여러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검사 후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겪었던 의료 경험과 너무나 큰 차이를 느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한참 기다려야 했고 의사도 간단한 설명만 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3D 신경 해부도를 보여주면서 제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로라 씨의 경우 신경이 손상된 부위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미국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고 하셨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국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 약물 치료와 함께 신경재활 치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과 저는 감격해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설명도 듣기 어려웠는데 한국 병원은 정말 체계적이네. 의사는 또 재재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어요. 한마디로 저를 하나의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나온 후 에릭과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한강을 가보았어요. 한강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며 우린 대화를 나눴죠. 에릭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로라, 나 한국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에릭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편해지기 시작했어. 내 병도 얼른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다음 날을 위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 신경재활 치료, 그리고 전문적인 마사지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의사와 치료사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저와 에릭은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집중적인 신경 치료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병원 시스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치료 과정도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의사 상담조차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의료비 부담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약도 훨씬 빠르고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며 치료 방향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로라 씨, 손의 신경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료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에릭과 저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샌디에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만약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의료비도 부담되고 치료 과정도 복잡한데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에릭도 회사에 복귀해야 했고 저 역시 미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기엔 망설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이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로라,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뭐? 한국으로 이민? 솔직히 저는 예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한국에서 내 치료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미국보다 나은 점이 많더라. 그래도 우리가 이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직장도 있고 여기서의 삶도 안정적인데 그게 나 사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들 찾아봤어. 뭐라고? 그리고 지원서를 냈는데 오늘 화상 면접을 받고 합격 통보받았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에릭, 너 진심이야? 응. 한국에서 살면서 내 치료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조차 힘들었잖아. 한국이라면 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한국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에릭은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해둔 듯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린 팀이잖아, 로라. 에릭이 한국 이민을 제안했을 때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일할 회사를 미리 찾아보고 화상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에릭, 정말 괜찮겠어? 너한테 한국은 완전히 낯선 곳이잖아. 로라,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어.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이 최우선이잖아. 에릭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세였고 내 삶의 기반은 여전히 샌디에이고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나는 정말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에릭이 잠든 사이 노트북을 열고 한국 교포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적 없는 교포들이 한국에 가면 어색한 한국어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외국인도 아닌데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는 시선을 받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하면 괜히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샌디에이고에서는 내가 미국인이나 다름없었고 친구들도 모두 나를 미국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한국에서 어설픈 한국인 취급을 받는다면? 혹시 에릭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갑자기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가볼까 해. 수화기 너머로 부모님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계속 치료받으려고? 근데 나 솔직히 좀 불안해. 내가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나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한국 문화를 잘 안다고 해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포들이 한국 가면 차별받는 경우도 많다던데 부모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로라야, 차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한국에 가서 진짜로 살고 싶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봐.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내 이모도 한국에 계시잖아. 힘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한국에 친척들이 있으니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니야. 부모님과의 통화 후 나는 다시 에릭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에릭, 나 한국에서 차별받을까봐 걱정돼. 차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교포들은 가끔 애매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도 외국인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에릭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로라, 우리가 한국에 가는 건 내 건강을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가 팀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에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미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살아봤잖아. 힘든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어. 난 그걸 믿고 가는 거야. 에릭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보니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로라, 걱정은 많을수록 더 커지는 법이야. 일단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민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샌디에이고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둔 날, 부모님과 마지막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정말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화면 속 부모님은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도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로라야,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렸어. 그리고 내 곁엔 에릭이 있잖아. 두 사람이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넌 엄연한 한국인이야. 근데 엄마, 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 내가 진짜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어도 내 안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거야. 만약 힘들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지.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한국 가서도 자주 연락할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내 이모랑 친척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받아. 나는 부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두고 샌디에이고에서 친한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한국에서 산다고? 와, 진짜 대단한 결심이다. 에릭, 너 한국어 좀 늘었어? 에릭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친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우리를 응원해 줬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살면 요즘 유행하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겠네. 불닭볶음면, 삼겹살, 양념치킨 부럽다. 맞아. 대신 너희가 한국 놀러 오면 내가 맛집 투어 시켜줄게.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했고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응. 엄마, 걱정 마세요. 에릭과 나는 공항에서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설렘, 기대, 걱정.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희망이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에릭을 믿듯 에릭도 나를 믿고 있잖아. 이제는
나도 내 선택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이모와 친척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로라야, 드디어 왔구나. 에릭, 한국에 온 거 환영해. 에릭은 어색하지만 정성껏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모는 우리를 데리고 임시거처로 이동했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진료와 집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에릭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려 했어요. 그는 출근 전부터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한글 마스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출근 첫날, 그는 동료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료들은 에릭의 노력에 감탄하며 환영해 줬다고 해요. 에릭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교포는 차별받을까?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긍정적인 태도로 다가가면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 한국에서의 삶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에릭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에서 교포는 차별받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인들의 역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인들이었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같은 한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데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3세 사라정입니다.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행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말로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고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민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삶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셨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힘겹게 생존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미군이 운영하는 난민 캠프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미군 장교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영어를 배우며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완전히 미국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한국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남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그때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짧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야. 우리의 뿌리는 미국이고 우린 미국인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이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인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독학하면서 스스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가 학창 시절 많은 차별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보지 않았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난 항상 아시아인이었지. 아버지는 어린 시절 백인 친구들에게 찰리 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찰리 첸은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중국인 탐정 캐릭터인데 당시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희화화하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 하지만 가끔은 정말 서러웠어.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사람들은 날 외국인 취급했거든. 게다가 우린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시아인을 모조리 중국인 취급하는 서양인들이 싫었어. 하지만 별 수 있겠니? 우리가 다르게 생겼고 참고 살아야 했지.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의 연결이 희미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영어가 주된 언어였고 저는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알아듣는 정도였고 한인 사회와의 연결도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외모만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국인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미국인들과 다를 바 없이 미국의 문화를 느끼며 살았죠. 하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항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항상 받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야?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을 묻는 줄 알고 LA 출신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원래 고향이 어딨냐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출신을 물을까?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과 상담할 때 교수님은 제 이름을 보시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정? 한국에서 왔나요? 아니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어도 할 줄 알죠? 조금이요. 그럼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겠네요. 이런 순간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어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듯한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백인 학생 2명이 제 옆을 지나면서 소곤거렸습니다. 야, 저 애 중국인이야? 아니, 일본인 같은데? 아니야. 쟤네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취급받아야 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부모님과 얘기를 나눌 때 부모님은 한국에서 살아볼까라고 말하며 차별받지 않는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넌지시 던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직업과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죠. 하지만 얼마 전 발생한 LA 대형 산불이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으로 떠나자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산불이 발생합니다.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합쳐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산불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날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준비하며 토론하던 중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맑고 푸르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희뿌연 연기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에서 긴급 경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산불 경보가 자주 울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피 권고 지역에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은 괜찮아요? 사라야, 지금 짐 싸고 있어. 소방관들이 곧 대피하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당장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무겁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리는 황폐했고 이웃들도 대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중한 물건들만 급히 챙기고 계셨습니다. 사라야, 어서 차에 타자.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간신히 챙겨 차를 몰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체육관을 개조한 대피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산불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것이었죠.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집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거실도, 제 방도, 부모님의 침실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도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너진 집터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 역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던 우리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LA 산불로 인해 집을 잃고 난 후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모님께서는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뭐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이요? 이번 산불이 아니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감당이 안 되고 게다가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 엄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친척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지만 한 달 넘게 머무르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을 다시 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캘리포니아의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 최근의 경제 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라야, 요즘 미국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지? 실리콘밸리에서도 대규모 해고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내 주변 친구들도 다 걱정하잖아. 실제로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IT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 콘텐츠, IT,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할 기회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은 야근이 많고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한국의 직장 문화는 다소 빡빡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글로벌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 특히 외국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에게 더 나은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처럼 미국에서의 취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계속 살아가면 앞으로도
차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길을 걷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인 할머니, 지하철에서 아시아인들을 선로로 밀어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차별적인 시선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교수님께 상담받을 때도 내가 외국에서 왔다고 착각하고 질문을 던졌다면서? 맞아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처음에는 제가 교환학생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미국에서 내가 평생 겪어야 할 현실이야. 아빠도 똑같이 그런 현실을 겪어왔고 지금도 가끔 겪고 있단다. 아무리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미국에서는 너를 항상 아시아인으로 볼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런 시선을 받을 일은 없지 않겠어?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평생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교포라는 이유로 다른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에서처럼 인종차별을 겪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겠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온 이유는 단순했어. 기회가 많고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지금 우리는 집을 잃었고 미국에서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그렇다고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한국에 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커. 그리고 내 아빠도 경력이 많으니 이직도 쉬울 것이고 엄마도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줄 아니까 영어 선생님을 하거나 통역사로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 내 아빠처럼 한국 남자들은 미국 남자들보다 더 매력이 넘쳐. 너도 한국의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니?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행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대학원도 고려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아버지는 제게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불안정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부모님은 분명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도 존중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한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줘.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많은 생각을 하던 도중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기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항상 다를 수 있기에 저는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더 이상 외국인 취급받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럴까? 인터넷에서 교포 한국 정착기 같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저 같은 한인 2, 3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들은 한국에서 어색한 한국어를 쓰면 바로 교포 티가 나면서 외국물 먹은 티를 낸다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말투나 억양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직장에서 처음에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잘하겠네라고 기대하지만 일할 때는 교포라서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한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아시안으로 살아왔고 한국에서는 교포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국제학교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셨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원룸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월세가 엄청나다. 보증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미국보다 생활비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외식비나 각종 물가를 따져보면 한국도 만만치 않다. 부모님께서는 미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살려면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초봉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고민되었습니다. 물론 의료비나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전체적인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무조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나 교포들의 경험담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한국의 직장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야근이 많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식 문화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입사원이라면 상사들이 술자리에 부르면 거의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성과보다는 연차와 직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기업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포들은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너는 어디 출신이야?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식 교육을 받아도 외모 때문에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교포들의 경험담을 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교포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포라고 하면 외국물 먹은 티 낸다고 한다. 한국어가 서툴면 왜 교포인데 한국어를 못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반대로 한국어를 잘하면 그럼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얼마나 잘 배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결국 한국에서도 교포는 교포대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도 완전히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한국에서도 완전히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불안정과 인종차별을 계속 겪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본 결과 한국에서도 적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힘든 현실을 계속 버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것인가?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최근 LA 산불은 큰 재앙과 같았을 겁니다. 한인들의 역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